자, 2028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학생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이제 앞으로 3년간, 짧게는 2년 반,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의미를 갖는 대학교라는 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은 2년 8개월, 2년 8개월 후에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큰 줄기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를 가지고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그 내용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1번은 우리 09년생들의 특별한 입시 환경, 그 다음 두 번째로 09년생은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 08까지는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 그리고 나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까, 그다음 09년에부터 변하는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생이 준비해야 할 7가지 핵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은 1학년부터 수능 준비합니까? 이런 질문한 친구들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당연합니다. 2025학년도에 입학한 여러분의 수능 출제 범위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언제 배우죠?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고교 1학년 사회과학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사회과학은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려면 수능을 이 정도는 봐야 돼. 라는 기준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는 이런 과목들은 언제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믿고 따라준다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거니까 꼭 따라와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능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수능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죠.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선배들 수준으로만 해도 괜찮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게 좀 고통스럽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핸드폰, 인스타, 게임과 잠시간 이별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따라오죠. 그 단점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합격증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수능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꾸준히 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재수생이 수능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할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이 치른 수학능력고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이 사라진 거예요.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봅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다른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은 일부 학생들이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에게 불리했고, 나보다 못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나에게 유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면 그런 친구들,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두 나와 같이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다 나랑 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 수학이 선택 과목, 그러니까 문과이과 분리된 시점과 그다음 통합 수학을 보는, 지금 현재 모두가 다 같이 통합 수능을 보는 지금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1등급 커트라인이 확연히 낮아진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권보다 하위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보는 시험은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에게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도 탐구도 공부할 범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양이 확 줄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미적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사라졌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출제되는 그 과목은 수능에서 시험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과목인 만큼 심화 개념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현재 고2, 고3이 배우는 뭐 화원이나 화투, 물원, 물투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정부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범위 내에서 심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거나 선행을 얼마나 했다는 것과 관계없이 수학, 과학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것도 많이 본 그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1등급과 2등급 그 왼쪽이 여러분들 선배들 9등급 체계고 오른쪽이 여러분들의 등급 체계인 5등급 체계예요.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1등급이 된 것도 희소식입니다. 즉 원래는 내가 2등급인데 이제 1등급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다음 4등급 중간 정도 등급이 나오던 친구들도 이제는 2등급이라는 숫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준비 열심히 하면 1등급과 2등급을 받기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윗부분이 늘어난 만큼 아랫부분도 늘어났죠. 7등급이고 싶은 친구들이 5등급이 되고 6등급이어야 하는 학생들이 4등급이 돼서 1, 2, 3, 4, 5등급 체계에서 위로 올라가기 쉬운 만큼 아래도 넓어져서 야, 그래도 내가 9등급은 아니야 라고 했던 친구들이 똑같은 최하 등급 5등급을 받게 됩니다. 4, 5등급은 피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공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1등급을 노린다 또는 적어도 2등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그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문제를 많이 풀자. 뭐 이런 공부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명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그런데 어떨까요? 네, 저는 뭐 문제 많이 푸는 거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찬성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는데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는 있겠습니까? 다만 첫 번째나 두 번째 풀 때가 문제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집을 많이 풀게 돼요. 그런데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단답형으로 답을 짧게 짧게 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기가 노력한 정도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술형과 논술형을 20% 이상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답안 작성을 대충 하는 학생들, 정확한 답을 쓰지 않는 학생들은 감점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 이번 시험에 90점 받았어요 했는데 선원수령 감점, 부분 감점이 있어서 88점이 돼요. 내가 떨어뜨린 이 감점 2점이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그거 감점만 아니었으면 1등급이었을 건데 2등급이었을 때 이랬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 이상으로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그 다음 이회독을 할 때는 정확히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써라, 써라.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올해 1학년부터는요, 35% 이상으로 늘었으니까 써라. 좀 써라, 써라. 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필고사가 중요하죠? 뭐, 지필고사.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X라고 한 이유는요, 지필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필고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도로 X 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수행평가도 보통 40%예요. 높은 학교는 자사고 같은 경우는 6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만큼 또는 지필고사 이상으로 수행평가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학교와는 다르게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보다 과제로 내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무조건 수업 시간 중에만 해결하도록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아닌 평소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수행평가도 사실상 시험의 일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시험 엄청 잘 봤는데 등급이 안 좋아요. 수행에서 많이 깎였어요. 이런 친구들이, 안타까운 친구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지필고사 당연히 중요하고 점수의 폭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수행평가도 꼭 챙겨야 된다는 의미로 X라고 해보았습니다. 지필고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행평가 꼭 챙기셔야 돼요. 우리 학교 과목별로 수행평가 몇 퍼센트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수행평가 40%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필고사 84점을 받았다? 그래도 성적표에는 90.4라고 기록이 됩니다. 수행평가를 만점 받은 학생, 이 수행평가를 만점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놓고 지필고사를 총 84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내 점수는 몇 점? 90.4로 기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75점을 받아도 85점이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성취도 A, B, C, D, E를 기록할 때 고정분할 방식,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A가 90점 이상, B가 80점 이상 또는 추정분할 방식. 추정분할 방식은 교사분들이 판단하실 때 83점이 우리는 A야. 그럼 83점부터 A. 75점이 B야. 그럼 75점부터 B. 이렇게 특정 과정의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90점 이상이 A인 경우와 83점 이상이 A인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수행평가 비율이 40%인 경우에 원점수 83점인 친구와 원점수 73점인 친구가 각각 A의 성취도를 얻게 돼요. 수행평가 만점인 경우에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등급을 산출할 때도 좀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요. 지필고사는 어떤 경우에 진짜 선생님들이 약간 어렵게 냈다 했는데 엄청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약간 쉽게 냈다 했는데 엄청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경우에는 남들도 다 못 봐요. 그러면 성적대가 대부분 균일하게 형성이 되는데 남보다 높은 성적을 받을 곳은 어디예요? 수행평가입니다. 엄청 쉬운 경우에는 남들도 다 잘 봐요. 그럼 성적이 갈리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도 수행평가예요. 성적을 정말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그런 시험에서는 수행평가가 사실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지필고사에서 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 쫙 갈리기 때문에 근데 수행평가는 대부분 만점 가까운 점수를 줘요. 성의껏 하는 학생들에게 만점 가까운 점수를 줘요. 성의가 없는 학생은 아주 낮은 점수를 주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이거예요. 보통의 시험 난이도로 계속해서 출제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청 어려운 시험 또는 엄청 시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자, 1학년부터 수능 준비해야 됩니다. 자, 10과목으로 인생을 역전하는 게 수능이니까요. 자, 꼼꼼히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평소 서술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1회독과 2회독 때는 정말로 답안을 내가 1회독 때는 답안지를 만드는 것처럼 2회독 때는 학교 시험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처럼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연습한다면 시험 치고 개꿀이라면서 외치고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수행평가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성적표가 나오면 말할 겁니다. 와, 개꿀이다. 내가 옆자리 친구보다 시험을 조금 덜 봤지만, 하지만 등급은 내가 더 높아.
또는 성적표에 표시되는 원점수, 점수가 높게 표시돼 버렸어. 아니, 내가 얘보다 시험을 못 봤는데 왜 내 점수가 높게 표시됐지? 수행평가에 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해요. 대학 입시 제도를 잘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제도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와 또는 우리 학교의 현실과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와 정시. 수시는 수시로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정시는 전혀 정해진 시기에, 그러니까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 시시때때로 모집하는 거고, 정시는 정해진 시기에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대학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모집하고, 면접 보고, 그렇게 뽑아요. 그래서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요. 학생들의 대학 선택권을 주기에 6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나 뭐 디지스트와 같은 특수목적 대학교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유로워요.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원서를 쓸 때 고민하면 되고 일단은 6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월에 수능을 치면 그 성적표가 12월 10일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적으로 12월 말에 입학 원서를 넣게 돼요. 이거를 정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가나다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3장을 넣을 수 있어요. 가군 한 장, 나군 한 장, 다군 한 장 이렇게 3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교과 전형으로 모집한 대학이 제일 많죠. 그리고 정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종합전형 선발 인원도 꽤 되고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도 꽤 됩니다. 교과 전형 선발이 오히려 좀 적어요. 그런데 지방을 보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이 많고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은 적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종합 교과 수능을 다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중위권은 중위권은 교과 전형이 많으니까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과와 종합이 뭔지 잠깐만 언급을 해볼까요? 수시 기간에 원서를 넣고 대학에 합격하는 9월에 원서를 넣고 대학에 합격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교과와 종합 두 개의 전형에 집중할 겁니다. 왜냐? 많이 뽑으니까요. 논술과 실기는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는 당연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고 교과 종합을 준비하다 보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해야 돼서 수능도 틈틈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정량 평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성적만 가지고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더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교과 전형은 성적만 가지고 평가한다. 내신만 가지고 평가한다.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냐?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급 자치 활동 등의 이런 모든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볼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특목자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동아리 시간에 무엇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진로 활동에 무슨 교육을 받고, 어떤 탐구를 스스로 도전해서 했는지, 그리고 수행평가를 한 태도는 어떻고, 평소에 교실에서 선생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기록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해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성적과 더불어 평가하는 것을 정성평가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9가지 항목입니다. 자, 학적, 인적사항, 출결, 그리고 수상경력,
자격증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가 있는데 수상 경력을 제가 미처 지우지 못했네요.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요거 지우고요.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9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결은 지각, 조퇴, 결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출결에 조퇴와 지각이 기록되어 있어서 약간 대학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수상 경력은 교내 대회인데 대학에 제출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도 제출되지 않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자율 자치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대학에 제출되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어딘가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봉사활동도 꼼꼼히 챙겨서 하시고요. 독서활동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대학에 제출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자, 일단은 없어지는 거 먼저 보시고 나면 요만큼이 남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까요? 네, 당연히 교과 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성적이에요. 여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성적입니다. 이거는 당연한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록되는 내용이 꽤나 상세합니다. 이 표가 여러분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대학에 가게 됩니다. 용어가 낯설 테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맨 첫 번째 교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국어, 수학, 과학 같은 큰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세부 분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수능 국어 영역을 보려면 어떤 과목을 공부합니까? 네,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국어라는 교과 안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겁니다. 자, 학점은 일주일에 수업 몇 번 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정확히는 50분 수업을 16번 하면 1학점인데, 한 학기에 보통 17주 수업을 하니까 1학점이면 일주일에 1회 수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학점 기준이 높다는 거는 여기서 학점 기준이 높다는 건 수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 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학점이 높은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와 영어와 수학을 주요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원점수와 과목 평균이 기록이 됩니다. 원점수는 아까 얘기했죠. 지필고사, 그 다음 수행평가, 지필고사는 중간기말,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제출하는 그런 것들. 자, 지필고사 수행평가를 학교별로 비율을 가중해서 계산합니다. 수행평가 40%, 50% 그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가중평균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다음 성취도는 90점 이상의 A였던 중학교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분포 비율은 A가 몇 퍼센트냐? A가 몇 퍼센트냐? 요 A가 몇 퍼센트냐? 그다음에 석차 등급 아까 이야기했던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기록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정보까지 준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주죠.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성적을 계산하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자,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교과 전형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숫자들이 기록되는 칸들이 있었죠. 이 윗부분에 숫자가 기록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여기까지도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위에만 성적이 아니라 안에 써지는 그 글씨까지도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써진다?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수업 때 친구들과 관계는 어땠는지, 수행평가에서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다른 공부를 더한 것은 없는지, 태도와 성취도, 이 둘이 여기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1등급인데, 여기서 등급이 1등급인데, 점수가 뭐 90점, 뭐 88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88점인 친구가 여기 더 좋은 기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10%가 1등급, 24%가 2등급, 32%가 3등급이에요. 구간이 이렇게 넓은 만큼 동점자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면 누가 더 나은 학생인가를 대학은 구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태도와 성취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 기록은 선생님들의 단독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졸고 말도 없이 화장실 가고 중학교 때는 이런 친구들 많았죠. 과제 안 하고. 네, 이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록이 되면 정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다. 친구들과 대화를 잘한다. 시키는 이상으로 수행평가를 제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기면 담길수록 이 등급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은 여기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랫부분에도 기록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대학에서 읽어보고 궁금한 점을 질문해요. 뭐 이런 학교도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특이하게도 면접이 없이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 보면 뭐 계열적 합평은 재지문 면접이 있기도 하고요. 연세대도 뭐 그렇습니다. 그 재지문 기반으로 짧게 짧게 면접을 치는데 그런데 서울대 지역균형, 서울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죠. 비롯해서 중앙대, 뭐 경희대, 한국 외국어대 등 대다수의 대학, 대다수, 절대 다수의 대학은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학생부. 학생부를 보고 그 안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위해서라도 꼭 직접 공부하고 수행평가를 작성해서 제출합시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있거나 교과전형이 면접이 있는 경우에 1배수를 선발하지 않아요. 2배수, 3배수, 5배수, 7배수, 10배수를 선발해. 그럼 면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역전할 기회가 있는 거고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학생부는 내 것이어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AI를 활용해서 작성하곤 하던데 그런 경우 면접에서도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부를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록에 성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검색한 걸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뭐 여기저기서 서칭해가지고 조합해준다고 해도 수많은 친구들이 검색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나와 같은 학생부가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대학에 지원하는 몇만 명 중에는 분명히 나와 같은 학생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배들의 입시와 여러분의 입시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등급. 여러분들 선배는 9등급제예요. 그리고 1년간 배우는 학년제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뭐 화학원을 1학기에 배우고 2학기에 배우고 이렇게 똑같이 이어서 1학기의 절반, 2학기의 절반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5등급제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5등급제가 됐는데 무조건 학기제예요. 무조건 학기제. 무조건 학기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이번 학기에 끝납니다. 이게 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깨달으셨나요, 혹시? 깨달은 사람은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선행을 엄청 한 학생은 학년제가 되든 학기제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선행을 빼서 이제 급급하게 다음 학기 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다음 학기에 화학원을 할 거야. 또는 사회문화를 할 거야. 이랬을 때 1년제로 하던 선배들은 화학원의 절반을 1학기에 나머지 반은 2학기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반절 준비하고 여름방학이 짧지만 반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겨울방학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1학기를 대비할 수 있어요. 대비들 하셨죠? 네, 했을 겁니다. 근데 여름방학은 짧죠. 짧습니다. 이 짧은 여름을 어떻게 불태울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1학기 기말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놀아볼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너무 짧아요. 짧기 때문에 2학기를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다음 학기에 끝난다니까요. 한 학기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름에 어디 어디 여행 다녀와야지라는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2학기 성적에 구멍이 납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편으로 본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나는 정신을 차렸으니까, 겨울방학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선행을 충분히 못했어. 그러면 2학기 선행을 여름방학 때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정신을 차렸지만 내 친구 중에 여러 명은 아직도 야,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우리 PC방 가야지. 여행 갈까?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아, 얘네들보다 내가 미안하지만 친구야 미안하지만 내가 앞서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윈터 스쿨에 정말 집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서 운영하는 썸머 스쿨에도 반드시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거 스스로 하기 어렵잖아요. 여름에는 특히나 알람이 아니라 아침 해가 날 깨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와, 해가 떴어요 하고 일어납니다. 시계를 보면 12시죠. 씻고 뭐 하고 준비도 한 다음에 학원 갔다 오면 잘 시간입니다. 잘 시간이 되면 또 핸드폰을 합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뭐 인스타를 하고 놀다 보면은 또 12시에 일어나요. 이런 거 이번에는 꼭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서머스쿨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성취도인데요. 성취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A, B, C, D, E.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A를 받거나 B를 받거나 뭐 했을 때 또는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대학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이든 수행평가든 특히나 시험은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안 돼.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대충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기록이 됩니다. 전부 다 아까 성적란 아래에 있는 거기도 성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였습니다. 선배들은. 그런데 우리는 사회과학 융합 과목 12개 과목만 절대평가다라고 기억하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봐요. 학교 생활할 때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등급 안 나와. 대충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 문화, 기후변화,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이렇게 총 사탐 6개, 과탐, 사회교과의 6과목과 과학교과의 3과목 총 9과목만 등급이 없이 A, B, C로 산출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5등급제나 A, B, C 너무 어쨌든요. 자, 조심해야 돼요. 선배들이 대충 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선배들 때나 절대평가였고 지금은 이 12과목만 절대평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다수의 과목들이 전부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절대평가니까 대충 하고 A 뭐 40% 50% 준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조언하는 동아리 선배가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총 12과목만
절대평가가 됩니다. 자, 9과목인데 왜 12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 평가 유형. 오타 속출이네, 오늘. 두 개는 못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지선다형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08년까지는. 근데 09년부터는 서술형으로 평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것은 앞에서 강조했었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수능 어땠다? 국어, 수학, 영어는 다 같이 응시하고 사회랑 과학은 각자 선택해서 두 개 과목에 응시했다. 하지만 여러분부터는 국수, 영사가 모두 동일하게 응시하고 동일하게 성적표가 나온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기회인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는데 실제로 영어는 체감 연계율이 조금 높고 다른 영역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국어와 수학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층에 있는 성적대 학생들이 인서울을 하려고 할 때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영어가 연계율이 참 높다고 보이는데 중간층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로 친다면 2등급, 3등급, 4등급 초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인서울 하려고 할 때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국어랑 수학이 EBS 연계율 한 90%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EBS가 영어가 매우 중요한 반면 중상위권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도 열심히 해두는 게 중간층 학생들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 되죠. 자, EBS는 누구? 2, 3, 4등급 학생들에게 훨씬 중요하다. 왜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이 정도는 다 해서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사실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가 물밑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수시, 정시 시기를 조율하거나 선원수령 수능을 도입하자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까 뭐라고 했죠? 내신에서도 선원수령을 대비하듯이 공부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 선원수령이 도입되든 말든 이렇게 어떻게 변해도 또는 수시정시가 시기가 조율이 돼서 또는 통합이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선원수령으로 내가 답안을 작성하듯이 꼼꼼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탄탄히 준비하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신문기사에서 잠깐이라도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진학한 선배들의 경우 입시가 엄청 변했어요. 순식간에. 예, 자율전공제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선배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선배들이 나는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준비했는데 종합전형 인원이 확 줄고 교과전형이 늘어요. 나는 교과로 준비할 거라고 준비했는데 교과가 확 줄고 정시가 늘어요. 이런 대학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시는 진짜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준비한다. 그런데 준비할 때 선생님 나는 최상위권이 아닌데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공부의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답안지를 이렇게 쓰자는 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차피 공부할 때 정말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쓰는 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내는 수행평가 이것도 일종의 시험인데 최선을 다하자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능에 대한 대비건 아니면 뭐 수시에 대한 뭐 교과전형 정시에 죄송합니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건 그냥 평소에 성실하게 제대로 정석적으로 준비하자. 저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찡찡대는 사람은 계속 어렵다고만 얘기해요. 근데 바뀌자고 맘먹고 오늘부터 바뀌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3년 후에 뭐 서울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학교에서 뭐한 40등, 50등에서 또는 100등에서 이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옆에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그 친구보다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100%예요. 진짜. 정석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서 간다?
그럼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것은 100%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압니까?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요 인생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누른다, 안 누른다. 자, 이거 그거죠. 기억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누르고 아니라면 누르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새로 시작할 거야라고 했을 때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우니까 안 누르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리셋 버튼이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적용됩니다. 왜냐면요. 중학교 성적은 대학에 1도, 정말 1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간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전교 1등이 되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내가 중간층이었는데 중상위권으로 중상인데 상위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리셋 버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